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 전반적으로 침체 우려 좀 되돌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 3분기 성장률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박사님께서는 미국 경제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네, 최근에 나오는 미국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좀 다 좋게 나오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포지티브, 플러스로 나타나면 생각보다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미국이 지금 그런 포지티브 서프라이즈를 계속 나타내고 있죠. 제일 큰 것이 고용시장에서의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이나 지난달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PMI 지수라고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소프트 네. 데이터에서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건데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보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50을 하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예상과 전달치를 또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그 PMI, 구매관리자 지수는 50 이상에서 지난달보다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가 전기 대비 연율로 3%였거든요. 네. 근데 3분기에도 3% 혹은 그 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아틀랜타 연준이 GDP 나오라고 그래서 매주 실시간으로 GDP를 계산해서 속보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지난주 3.3%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치 전기 대비 연율로 3분기에 3%의 성장보다는 약간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건하지만은 그 추세적으로 보면 조금 슬로우다운 하고 있거든요. 둔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연준이 정책금리를 많이 높여놨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서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4분기에는 성장률이 약 한 전기 대비 연율로 1.1% 정도? 그래서 3%보다는 많이 줄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과연 몇 %냐. 작년에 2.9%였고요. 올해는 2.8%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IMF가 10월달 경제 전망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5년에 2.2%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7월 전망치보다는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과거에 우려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하드 랜딩, 경기 침체 아니면 이런 어떤 급속한 경기 둔화는 이제는 좀 먼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야덴이라고 미국 증시에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고도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면에는 연극이 있었잖아요. 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 고도인데 리세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도 리세션이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만큼 상당히 좀 강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각 기관들이 전망하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건하다고 보시는데 그간 미국 경제 호황이 이런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요. 대선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도 이런 재정을 통한 부양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다른 국가나 지역보다는 성과가 좋았었죠. 성장세가 좋았는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미국 예외주의. US exceptionalism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코로나 위기 때 소위 말해서 유동성, 양적 완화로 한 4조 달러를 퍼붓고요. 네.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재정 지출 면에서 4.6조 달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거의 8.6조 달러라고 하면 미국 GDP의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45%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쳐 넣기 때문에 경제에 부어 넣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소비를 지탱시켰고 소비가 경제 성장을 또 지원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거의 그 어두운 면은 재정 적자가 이제 커졌다는 부분이고, 올해 기준으로 약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5%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커져서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약 한 98%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재정에 대한 건전성,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일단 뭐라 그럴까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한 걸 연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세를 지속한다는 것은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부채가 커진다는 얘기고, 또한 관세를 올리자. 보편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하는 그런 요인을 가져오는 겁니다.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그리고 아니면 반면에 자녀 세액 공제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또 세액 지원. 이래서 어떻게 보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증세와 감세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재정의 어떤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 의회나 아니면 전문 기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를 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의 그 정책 공약을 다 실행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의 그 재정 적자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7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8% 정도의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것이 2035년이 되면 142%까지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 부채가 3조 5천억 달러 늘어나고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약 한 133% 정도 이제 늘어난다고 그래서 보통 예상하고 있는 게 2030년에 GDP 대비 그 부채 수준이 125%예요. 지금 연방 의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존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것보다 다 부채와 적자 수준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정 적자는 커지는데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소위 말해서 PC 인플레이션, 이 미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약 한 추가적으로 1%포인트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대 초반인데 거기에 플러스 1%포인트면 3%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트럼프 노믹스에 관련된 향후의 인플레이션 압력, 이거에 대한 어떤 시정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 그동안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 경제에 작용하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 또 증시를 제약하는 거는 국채금리 상승도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왔던 부분은, 미국의 지난 8월, 9월 달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이제 회피되면서 안전자산을 사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되돌림되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강하다. 거기에 붙여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부채는 더 커질 것이고 또 재정 적자도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덧붙여서 또 인플레이션도 발생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면 지난 9월달 FOMC 대비 약 한 50bp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의한 어떤 금리 인상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또 영향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 재정 지출 더 하고 싶어. 그래도 상원과 하원이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금리 쪽에서 상향으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과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약으로 세운 모든 소위 말해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약 한 10년물 국채금리가 4.25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한 10bp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4.35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의 경우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상원과 하원을 나눠 가질 경우 이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이제 반대하고 뭐 이러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이 뭐 하고 싶었던 재정 정책들이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재정 적자의 규모도 좀 늘어나는 게 제약받고 이럴 거니까 지금보다 좀 낮은 수준 한 4.1% 정도. 그래서 금리는 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국채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미국채 금리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상하원이 공화당이 싹쓸이 하느냐 아니면 나눠 갖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펀더멘탈 면에서 미국이 노랜딩으로 가는 게 점점 강력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느냐,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금리는 일단은 좀 한동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뭐 선거 관련 이슈도 있지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 수준 내지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장금리 흐름, 미국 대선과 그 상하원 선거 결과, 여기다가 펀더멘털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높은 것은 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겠는데, 이제 11월 FOMC도 멀지 않았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난 9월달 FOMC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추가적으로 50bp 정도 더 내리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9월달에 50bp 내리고서 11월과 12월달에 25bp씩 내리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저는 그 전망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25bp 금리를 내리고 12월달에도 좀 내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특히 성장 부분이 강하니까. 지난 9월달에 내린 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너무 과잉 리액션한 거 아니냐. 그래서 11월달에 좀 쉬어가든지 아니면 12월달에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통화 정책을 보면 굉장히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그 효과가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인하 사이클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 수준에 있어서 당시에 있어서의 정책금리 상황이 상당히 긴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난 우리가 금리 인하하기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그 정책금리가 5.5%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5%가 됐는데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의 여러 정책 당국자들 얘기로는 아직도 그게 긴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했다고 그러면 9월 달에 50bp 내린 게 좀 멀쓱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면에서 통화정책의 일관성 이슈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도 25bp를 내리고 내년에도 12월 달에도 좀 내리면서 정책금리를 좀 충분히 내려놓고 내년도까지 정책금리를 충분히 내서 3.5%까지는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11월, 12월 25bp씩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결 가능성은 뭐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 엔화 약세가 좀 가파른 측면도 있고요. BOJ의 금리 인상 경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은 지금 이번에는 쉬어가고 네. 12월 달에 좀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이제 어제 주말에 중요한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선거 결과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지금 총리 이시바 총리인가요? 네. 네, 이 총리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네. 많이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금리를 올려야 될까 이런 또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에 동결을 하는데 사실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10월 달에 도쿄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전국 물가보다 좀 빨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선행을 해요. 근데 이 식료품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도쿄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웠어요. 1.8% 전년 동월 대비 1.8%, 9월 달에 1.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약간 물가 불안을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달러 원 환율이 달러 엔 환율이 네. 152엔까지 올라갔잖아요. 지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가 달러 엔 환율이 160엔 정도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12월 달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정책금리가 0.5%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약 한 1%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0% 아니면 마이너스 0.1% 정도 돼요. 근데 내년에 1.1%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이 되고 이렇다고 보면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12월에 BOJ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우리 원화 약세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었고요.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는 달러당 1388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 달러 인덱스, 달러의 어떤 강세를 나타내는 지수가 한 100 언저리에 있을 때 지금 이게 100세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보통 이 달러 인덱스 1포인트가 올라가면 우리 달러 원 환율이 약 한 13원에서 14원 올라간대요.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보면은 약 한 50원 정도가 달러 강세에 의해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원 정도는 한국 특유의 영향이다. 이게 뭐냐면 증시에서 최근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든지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나머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데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 영향이 크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 데에는 미국의 강건한 펀더멘털과 또 선거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연말 정도 되면 1420원 정도까지는 좀 되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준은 총 2번에 걸쳐서 50bp 금리 인하를 하고요. 네. 통화정책 전망까지 감안을 했을 때 연말에는 1320원 내외로 전망을 하고 계시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그 이후에는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반면 유럽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금리 내렸습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로존 경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뭐 중국 여태까지 이제 중국 부양책을 쓰니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좀 세계 경제를 좀 내리는 그런 네. 영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내려왔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돼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계 소비를 늘리면서 경기 회복을 시킬 거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지금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CB가 이제 연달아서 3번의 금리를 내렸고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되면 분기마다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경제 성장에 말씀드렸듯이 하방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매번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금 금리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중반 정도에 2.5%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한 75bp에서 그 정도 더 내리는 겁니다. 많이 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ECB의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도 잘 지켜봐야겠고요. 지난주 나온 우리 그 3분기 GDP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출도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안 좋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체감 경기나 아니면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것이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그 산업활동 동향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경기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지수라는 게 있고 동행지수가 장기 추세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3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클이 이 밑에 와 있는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2분기 때 역성장했잖아요. 네.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그리고 지금 3분기 때 성장률을 0.4% 봤었는데 0.1%로 나왔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내수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수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그걸 다 갈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중요하잖아요. 두 개의 성장 엔진인데 이 중에 이제 수출이 안 좋았는데 4분기 되면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올라가지만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또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분기 경제 성장률도 전기 대비로는 3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0.5% 정도로 보는데 이게 다 정해서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3%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3이니까 잠재 성장률 2%보다 높아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2023년의 성장률이 1.3인가 1.4였어요. 근데 올해 2.3, 내년의 성장률이 보면 2%가 채 안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할 때 잠재 수준 GDP보다 실제 GDP가 얼마만큼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산출물 갭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내년까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도 그렇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네, 결국 펀더멘털이 그 회복이 돼야 우리 증시도 좀 좋아질 텐데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믿었던 수출 같은 경우도 둔화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뭐 정책적 여력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금통위에서 적어도 3개월 동안 포워드 가이던스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추가적인 한번 내린 다음에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시하는 것은 뭐냐면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장도 예상보다 부진하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왔고 그러면 11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일단은 동결을 하고 1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이나 7월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책금리가 우리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2.5%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에도 그 소위 말해서 우리의 잠재적인 수준보다 경제 활동이 미약하다고 하고 2026년도에도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티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시티 한국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시장에서 보통 이번 금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의 그 최종 금리 2.5%로 보고 있는데 네. 2.0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향후의 그 경제 성장의 어떤 추세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 지표들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경제에서는 앞으로 뭐 어떤 산업, 어떤 섹터들이 좀 그래도 그나마 뭐 괜찮고 유망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의 성과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시장을 보면 지수가 떨어져도 주가는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강하고 성과가 좋고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나마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디지털 디바이스 아니면 네. 바이오라든지 또 의료 부분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아니면 정치적, 지경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산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하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방산과 같은 이렇게 펀더멘털이 강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한다라고 유망하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